만약에 말이죠. 러시아의 이 무시무시한 공세를 정말 단번에 무력화시킬 결정적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2025년 지금 푸틴 대통령은 지상전에서 명백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역설적이게도 우크라이나에게는 어쩌면 예상치 못한 승리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러시아가 퍼붓는 드론과 미사일 공세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이게 단순히 파괴적인 걸 넘어서요. 푸틴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쩌면 그 절박함까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거든요. 아, 절박함이요? 네, 지상에서의 소모전이 생각보다 러시아군에게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공격으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아주 뚜렷해졌습니다. 그 지상전의 한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뭔가 수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크라이나 재무부 발표를 보면요. 러시아군 누적 사상자가 심히 14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와, 147만.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죠. 심지어 7월 25일 하루에만 98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병력을 잃는데도 점령지 면적은 전쟁 초반에 확보한 20%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병력 손실은 막대한데 얻는 건 거의 없는 상황이군요. 푸틴 입장에서는 정말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댔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들어서면서 공중공격 강도가 정말 급격하게 세진 겁니다. AP통신 집계를 보면 이게 확 드러나는데요. 지난 6월 한 달 동안 러시아가 무려 5,438대의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5,000대가 넘게요. 6월 한 달에요? 와. 네, 이게 올간 신기록이고요. 연초와 비교하면 50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5배가 늘어난 거죠. 5배요. 이게 그냥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정말 살인적인 공세네요. 네, 그리고 이 공격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합니다. 전쟁연구소 ISW라고 하죠. 여기서 분석한 걸 보면 6월에만 이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232명이 사망하고 1,34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아, 민간인 피해가 이렇게 크군요. 그런데 7월은 더 심각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ABC 뉴스 보도를 보면요. 7월 첫 3주, 그러니까 1일부터 21일까지죠. 이때 발사된 드론이 총 4,929대, 미사일은 148발이었습니다. 3주 만에 거의 5,000대의 드론이라니? 이걸 일평균으로 계산해보면 드론이 234대, 미사일이 7발꼴로 날아온 겁니다. 매일요. 매일 드론 230대 이상, 미사일 7발. 이게 계속되면 7월 한 달 동안 드론만 7,000대가 넘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네, 그런 추세입니다. 이걸 시간당으로 따지면 거의 10대의 드론이 우크라이나 어딘가로 날아오고 있다는 거니까요.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받는 압박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죠. 특히 그 7월 4일 공격은 좀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키우 포스트 보도를 보니까 그날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바로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의 종전 의지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실망감을 표현했는데 바로 다음 날 보란 듯이 드론 539대랑 미사일 11발을 쏟아 부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노골적인 메시지네요.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도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대규모 공습의 목표는 그럼 뭘까요?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이라는 곳에서 7월 1일에 분석한 게 있는데요.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자체를 완전히 압도하고 결국엔 소진시켜버리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아, 방공망을 지치게 만드는 전략이군요. 네, 초기에는 이란제 드론에 많이 의존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관련 기술을 확보해서 자국 내에서 대량 생산하는 체제까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생산 체제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가디언지 보도를 보면요. 러시아가 심지어 10대 청소년들까지 동원해서 드론을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충격적이죠? 10대 청소년까지요? 와, 정말 총력전이네요. 그리고 디펜스 뉴스에서는 푸틴이 목표로 하는 게 하루에 2,000대의 드론을, 그것도 비축량을 소모하지 않고 계속 발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생산량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루 2,000대 생산. 이게 단순히 공격을 넘어서서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 자체를 아예 뿌리 뽑으려는 아주 장기적인 의도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방어하는 쪽은 요격 미사일이나 포탄이 계속 소모되니까요. 그걸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가끔 평화를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참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에 푸틴이 내건 조건들이 이렇습니다.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이 4개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라.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을 여기서 추가로 더 철수해라. 나토 가입은 당연히 포기하고 서방의 모든 제재는 해제하고 동결된 러시아 자산도 돌려달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 이건 뭐 사실상 우크라이나 보고 그냥 항복하라는 요구 아닌가요? 이걸 평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사실상 평화 협상을 위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향후에 추가 침공을 위한 명분을 쌓거나 아니면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아주 큽니다. 공중 공격을 이렇게 강화하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존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셈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지정학적인 함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함의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르크 류터 네이토 사무총장이 최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만약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요. 푸틴한테 유럽에서 네이토를 좀 교란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중국이 대만 문제를 일으킬 때 러시아가 유럽에서 뭔가 소란을 피워서 미국의 주의를 분산시킨다 뭐 이런 시나리오인가요? 네, 그런 가능성이죠. 류터 총장은 푸틴을 중국의 하급 파트너로 보면서 중국의 필요에 따라서 러시아가 유럽 전선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 RSI라고 하죠. 여기 레이첼 엘라휴스 소장은 더 나아가서 푸틴의 2차 목표가 아예 네이토와 EU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심지어 네이토의 집단방위 조약 그 유명한 제5조를 시험하려 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서방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시각인 거죠. 상당히 우려스러운 분석이네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크라이나의 기회가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푸틴이 지상전의 교착 상태를 공중전으로 돌파하려고 하지만 이게 오히려 러시아 군사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 지상군 손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러시아가 탱크 11,000대 이상, 장갑차 23,000대 이상, 그리고 포병 시스템은 31,000문 이상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11,000대 탱크, 23,000대 장갑차. 이 정도면 정말 네, 심지어 러시아의 독립 언론인 노바야 가제타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을 인용해서 2025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이면 러시아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탱크와 장갑차가 거의 고갈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탱크와 장갑차가 고갈된다. 이게 정말 현실화될 수 있다면 전쟁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지상 장비 손세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지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드론을 대량으로 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아하, 결국 힘의 과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 일종의 절박함의 표현이라는 거군요. 드론은 탱크나 장갑차에 비하면 훨씬 싸니까요. 맞습니다. 푸틴에게 남은 유일한 혹은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바로 이 공중공격인 셈인데 바로 여기가 우크라이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이우 포스트의 유진 촐리 기자가 우크라이나 상공 장악이 전쟁을 끝낼 열쇠다라고 주장하는 거군요. 러시아가 제공권 없이는 지상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됐으니까요. 네, 아주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도움을 받아서 제공권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더 나아가 장악할 수만 있다면 푸틴의 이 마지막 남은 강력한 압박 수단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니까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제공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역시 F-16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F-16 전투기 도입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내셔널 인터레스트 분석을 보면 F-16이 단순히 러시아 전투기를 상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방공망 자체를 제압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러시아 방공망을 제압한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F-16이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들이 있거든요. 이걸로 러시아의 레이더나 방공 시스템을 직접 타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러시아 본토 깊숙이 있는 드론 생산 시설이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F-16 자체로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능력이나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고요. 다목적 전투기니까요. 실제로 성과가 있었나요? 네. 키예우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2024년 8월
그러니까 작년에 F-16이 처음 실전에 투입됐을 때 대규모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했다고 합니다. 첫 실전에서 바로 성과를 냈군요. F-16 외에 또 중요한 방공 시스템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독일제 게파르트 대공포가 있습니다. 이건 특히 저고도로 날아오는 드론 떼를 잡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 드론 킬러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독일과 미국이 패트리오트 시스템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잖아요. 유로뉴스 보도에 따르면 총 5기를 더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건 탄도미사일 같은 고성능 위협을 막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패트리어트는 워낙 유명하죠. 그렇죠. 또 미국이 1억 7,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이 넘는 규모로 지원을 승인한 호크 시스템 정비 및 복원도 중요합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서 보도했는데요. 이 호크 시스템도 중저고도 방어, 특히 드론 방어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16, 게파르트, 패트리오트, 호크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들이 각자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다양한 방공 시스템들이 서로 약점을 보완하면서 다층적인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패트리오트와 F-16은 고고도 위협이나 미사일에 대응하고 게파르트와 호크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드론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너지를 내야 하는 거죠. 정말 입체적인 방어망이 필요하군요. 그런데 이 모든 건 결국 서방의 지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아까 언급했던 키우 포스트의 촐리 기자도 나토와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무장과 제공권 확보를 위해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더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하늘을 지키는 게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 나아가 서방 세계 전체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인식이 확산되어야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겠죠? 다행히 최근에 긍정적인 움직임들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들이죠? 예를 들어 EU가 18번째 대러시아 제재안을 통과시켰고요. 알자지라에서 보도했죠. 그리고 미국이 잠시 주춤했던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UDCG 운영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또 나토 회원국들도 국방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이미 목표를 달성했거나 상향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뭔가 국제사회가 다시 힘을 모으는 분위기군요. 네, 하지만 여전히 더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정말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푸틴은 지상전 대신 하늘에 집중하는 자신의 전략을 명확히 드러냈고요. 이제 공은 우크라이나와 서방 파트너들에게 넘어온 셈이네요. 이 하늘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제공권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한다면 푸틴의 공세는 그 동력을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틴의 마지막 남은 승리 카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러시아 본토의 방공망 자체를 타격해서 무력화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아, 러시아 본토의 방공망까지요. 이건 정말 새로운 국면이네요. 앞으로 전개될 양상이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가를 제공권 문제,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